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긴 선운의 집에는 이제 굶주림만이 남아 있었지요. 오늘 하루만 더 굶으면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날 어머님, 서방님, 이 집 복덩이 며느리가 찾아왔사옵니다. 몸집만한 보따리를 맨 채 굶어 죽기 직전이던 그 집에 싱글벙글 웃으며 찾아온 꼬마 며느리. 그 꼬마는 훗날 조선 최고의 악덕 돼지주를 파멸시키고 폭삭망했던 집안을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대부호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과연 꼬마 며느리는 어떻게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일까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듯 음산했고 산새조차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서 깃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고을 가장자리에 자리한 선운의 초가집은 마당 구석의 사리문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고슬픈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지붕 위에 얹은 집단들은 수년간 새로 갈지 못해 썩은 이끼가 허옇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훌륭한 명문가로서 대돌 위에 가죽신이 마를 날이 없던 대가집이었건만 가문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사의 통째로 관아에 몰수당한 뒤로는 사방이 허허롭게 비어버린 초가삼간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벽지는 사방이 찢어져 황토 흙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틈새로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쳐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고단한 처지였습니다. 42살의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차디찬 흙방 바닥에 나지막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비단 치마 대신 낡은 무명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지만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부인의 손은 이웃집의 무거운 이불과 옷가지들을 도맡아 빨아주느라 살갗이 트고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양반가 여인으로서의 고고한 기품과 유순한 눈빛만은 결코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13살 된 외동아들 선우가 소매가 짧아진 무명 적삼을 입은 채 부르튼 입술을 꼭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가문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모두 못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채 살아가던 효심 깊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글방에서 맹자왈 공자왈하며 장단에 맞춰 책을 읽을 때 선우는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산에 올라 거친 뗄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느라 손바닥 전체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어머니,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집안에 소금 한 홉살 돈이 없어 짭조름한 장 구경을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주방 옹기독을 아무리 긁어보아도 차가운 우물물한 바가지를 제외하면 남은 곡식이 전혀 없으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한씨 부인은 아들의 거친 손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선우야, 이 어미는 맑은 맹물만 마셔도 속이 든든하단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의 양심까지 굶주려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리 호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훗날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니 절대 기운을 잃거나 불의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의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처럼 끼니조차 잊지 못해 온 가족이 온종일 물로 창자를 채우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참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고통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초가집 마당 너머로 도무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청량하고 고운 목소리가 사리문을 깨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셔요?
안방에 계시는 어머님, 그리고 우리 늠름하신 서방님, 이 가문의 복덩이 며느리가 머나먼 길을 걸어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마치 봄날 산새가 지저귀는 듯한 활기찬 외침에 한씨 부인과 선우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우가 서둘러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가보니 마당 한가운데 11살쯤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꼬마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볼때기가 복스럽고 통통하여 흡사 정월 대보름날 떠오르는 둥근 달덩이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제 몸집만한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등에 맨 채 다 헤어지고 흘때가 묻은 무명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잊게 만드는 싱글벙글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지요. 아이는 선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니, 서방님, 이 집 복덩이 며느리가 찾아왔사옵니다. 보찜을 내려놓고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배꼽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을 직접 뵈니 상장군이 따로 없으십니다. 눈매가 어찌 이리 수려하고 늠름하신지 제가 시집을 아주 잘 왔나 봅니다. 아이의 능청스럽고도 거침없는 고백에 13살 선우는 얼굴이 단박에 잘 익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우는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헛기침을 해대며 손사래를 쳤지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꼬맹이이기에 생면부지의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대낮부터 당황스러운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선우가 애써 엄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이는 도리어 싱글벙글 웃으며 툇마루 가로 바닥 다가앉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이미 오래전에 민며느리로 약조가 되어 찾아온 손양이라 하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안살림은 제가 도맡아 부활시킬 터이니 걱정 마셔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한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은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며느리라 자처하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혹 아이가 갈 곳이 없었어. 저러는 것인가 싶어. 결코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매정하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바람을 맞아 코끝이 새빨갛게 얼어붙은 향이에 가녀린 체구와 먼지투성이가 된 모습을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부인의 시선이 향이의 발끝에 머무는 순간 한씨 부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향이가 신고 있던 집시는 사방이 달아터져 가느다란 발가락이 밖으로 다 드러나 있었고 험한 바윗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는지 뒤꿈치에서는 붉은 피고름이 베어 나와 버선 구석을 시커멓게 적시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한씨 부인은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가 향이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얘야, 이 매서운 서리바람을 뚫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신발도 일이 다 터졌으니 발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꼬. 부인은 향이를 방 안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인 뒤 선우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선우야, 어서 주방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남은 시래기를 싹싹 긁어 모아 죽을 끓이거라. 비록 우리 먹을 것은 없으나 이 어린 아이를 굶주린 채 추위에 떨게 둘 수는 없다. 선우 역시 마음속으로는 향이의 처지가 몹시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가문이 망한 뒤 유일하게 아끼며 남겨두었던 자신의 단 한 벌뿐인 깨끗한 장옷을 옷궤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장옷의 가장자리를 가위로 길게 찢어 부드러운 천 조각을 만들었지요. 선우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면서도 향이의 부르트고 상처 입은 발을 정성껏 감싸 안으며 천으로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발을 감싸면 조금은 한기가 덜할 것이다. 아프더라도 잠시만 참아라. 향이는 자신을 타인이라 밀어내지 않고 마지막 남은 한 그릇에 시래기 죽을 쑤어 대접하는 한씨 부인의 깊은 덕망과 제 옷을 찢어 발을 치료해주는 신랑 선우의 비단결 같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띠 묽은 시래기 죽을 단숨에 비워낸 향이는 가슴속으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어질고 따뜻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다니 하늘이 무심하도다. 내 기필코 이분들을 조선 천지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대부호로 만들어주리라. 사실 향이는 평범한 떠돌이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향이의 등 뒤에 놓인 낡은 괴나리 보침 깊은 곳에는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숨겨져 있었지요. 겉으로는 철없는 아이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지만 향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선운의 가문에 마지막 남은 골칫덩이 민둥산을 황금밭으로 뒤바꿀 위대한 지략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지 위로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가 겨울의 길목을 알리듯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이른 새벽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 목을 길게 빼고 선운의 초가집 쪽을 바라보며 연신 수군덕거렸지요. 이보게 들었는가? 그 폭삭망에서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어가던 선운의 집에 웬 거지 꼬맹이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더군. 지 몸뚱이만 한 보따리를 메고는 자기가 그 집안의 민며느리라며 싱글벙글 웃고 다니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네. 아낙들의 냉소적인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이 골목길마다 가득 흘러넘쳤지만 정작 선운의 초가집 안마당의 풍경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향이가 제 키보다 2배는 더 커다란 쌀이 빗자루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빗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쓱싹 쓱싹 하는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에 맞춰 향이는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리며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빗자루가 너무 무거워 가녀린 몸집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볼때기가 복스러운 달덩이 같은 얼굴에는 여전히 싱글벙글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밤새 향이의 부르튼 발을 걱정하느라 뒤척였던 선우가 눈을 비비며 툇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우는 제 발에 감싸진 천 조각을 소중히 여긴 듯 여전히 꽁꽁 싸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향이를 보자 미안하면서도 쑥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지요. 향이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빗자루를 마당가에 내팽개치고는 툇마루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하신 서방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사옵니까?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계시는 서방님의 기세가 흡사대궐을 지키는 늠름한 장군님 같으십니다. 이 잘생긴 서방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저는 전생의 나라도 구한 모양입니다. 향이의 거침없고 능청스러운 찬사에 13살 소년 선우는 귀끝까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우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향이의 이마를 가볍게 아프지 않게 꿀밤을 주는 신용을 했지요. 요 조그만 꼬맹이가 어찌 이리 매사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돌한 소리만 골라 한단 말이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하룻밤 재워주었거늘 어서 내 부모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체이나 하거라. 선우의 쌀쌀맞은 닭그침에도 향이는 도리어 배를 잡고 깨르르 웃으며 선우의 옷자락을 살포시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가긴 어디를 가옵니까?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뼈를 물 귀염둥이 복덩이 며느리이옵니다. 제 안목은 틀림이 없으니 저를 믿고 오늘 저와 함께 저 뒷산에 좀 올라가 주셔요. 향이의 간곡한 눈빛에 선우는 어쩔 수 없이 지게를 등에 메고 향이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선운의 가문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은 오직 뾰족한 돌멩이와 시든 풀포기만 가득한 쓸쓸한 민둥산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산을 두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저주받은 똥땅이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산등성이에 오르자 거센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마자 향이가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치맛자락이 흙먼지로 범벅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틈 사이에 고여인 거무 튀튀하고 거칠한 흙을 두 손으로 한 웅큼 파내더니 코를 바짝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흙을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 제 혀 끝에 대고 오물오물 맛을 보기까지 했지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선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향이의 손을 급히 빼앗았습니다. 향이야, 너 미쳤느냐? 아무리 우리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을 굶었다 한들 어찌 이리 더러운 흙을 입에 넣는단 말이냐? 배가 고프면 말을 하지 왜 이리 가슴 아픈 짓을 하느냐? 선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과 서글픔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흙 묻은 입술을 혀로 싹 핥으며 그 어떤 보석을 발견한 수집가보다 더 찬란하게 눈을 빛냈습니다. 향이는 선우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서방님, 걱정 마셔요. 제 배는 아주 든든하옵니다. 그리고 이 흙은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썩은 흙이 아니라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찐 숨을 쉬는 약토이옵니다. 이 흙으로 그릇을 빚어 구우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서 이 흙을 지게에 가득 담아 집으로 내려가십시다. 향이의 확신에 찬 어조에 압도된 선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민둥산의 거칠한 흙을 지게에 가득 싣고 내려왔습니다. 초가집 마당으로 돌아온 향이는 마당 구석에 차진 흙을 쏟아붓고는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뒤 조그만 발로 흙을 꼭꼭 밟아 이겨내기 시작했지요. 향이는 밤새 선우가 찢어준 장호천을 발에 묶은 채로 콧노래를 부르며 흙을 치댔고 선우와 한씨 부인도 향이의 기특한 모습에 이끌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흙을 반죽했습니다. 향이의 야무진 손끝이 몇 번 움직이자 투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온화한 곡선을 가진 소박한 약뚝배기와 옹기 그릇들이 마당가에 차례로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마당 외진 구석에 진흙과 돌을 쌓아 연기가 바깥으로 잘 새어 나가지 않는 작은 비밀 가마를 뚝딱 만들어냈지요. 어스름한 밤 안개가 내려앉을 무렵 가마 속에 장작불이 지펴졌습니다. 주황빛 불길이 향이와 선우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불을 지켰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 덕분에 초가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사흘 동안 정성껏 불을 떼고 가마를 식힌 뒤 마침내 향이가 구워낸 뚝배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다. 겉보기는 그저 거무튀튀하고 평범한 질그릇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그릇들은 햇빛을 받을 때마다 오묘한 은빛 광택을 내뿜고 있었지요. 향이는 다 구워진 뚝배기에 시들어가던 산나물과 차가운 냉물을 가득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 나물이 시들기는커녕 금방 밭에서 캔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살아났고 맹물은 달콤한 우물물처럼 청량한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흙의 성분을 정확히 꿰뚫어 본 향이의 천재적인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 뚝배기들을 장터에 내다 파셔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그저 음식이 썩지 않는 신비한 약뚝배기라 소문만 내시면 됩니다. 선우는 향이가 구워낸 투박한 그릇들을 지게에 얹고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식이 그릇 장사에 나섰다며 장터의 상인들과 대가집 하인들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선우를 비웃었습니다. 선우는 장터 한 구석에 지게를 내려놓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장터에서 가장 입 까다롭고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한 국밥집 주모가 다가와 뚝배기 하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봐라, 도련님. 가문이 망하더니 이제 그릇 장사를 하느냐? 어디 이 거무튀튀한 뚝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오늘 장국을 한번 끓여보마. 주모는 속는 셈 치고 선우의 뚝배기를 가져가 불 위에 얹고 고기와 시래기를 넣어 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장터 전체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수하고 깊은 국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재료를 넣었음에도 향이 약뚝배기에 끓인 장국은 맛이 몇 배나 깊어졌고 불을 꺼도 식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보글보글 끓어올랐지요. 국밥을 맛본 장터 손님들이 넋을 잃고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모, 오늘 국밥 맛이 왜 이리 기가 막힌가? 고기 노린내도 전혀 없고 국물이 솜사탕처럼 부드럽네. 주모 역시 깜짝 놀라 선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이 그릇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거요? 음식이 타지도 않고 깊은 맛이 우러나니. 이건 보물이 틀림없소. 여기 있는 뚝배기 내가 다 살 테니 당장 내놓으시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가 지파인들과 상인들이 삽시간에 선우의 지게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사겠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지게에 먼저 담아주시오. 장터는 순식간에 선우의 그릇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우가 가져간 수십 개의 뚝배기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선우의 무명 주머니에는 쨍그랑거리는 엽전들이 묵직하게 쌓여갔지요. 전례 없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선우는 터질 듯한 주머니를 움켜쥐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금을 든 채 장터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가장 먼저 쌀전으로 달려가 눈부시게 하얀 쌀을 한 가마니 사고 고깃간에 들러 기름진 돼지고기 세 근과 향이가 좋아할 법한 달콤한 엿 한 가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전으로 가 추운 겨울날 다 터진 집신을 신고 있던 향이를 위해 안감에 부드러운 털이 두툼하게 박힌 가죽신 한 켤레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운의 초가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구수한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의 낡은 밥상 위에는 가마솥에서 갓 지어낸 흡사 진주조개처럼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이 팝쌀밥이 고개 마루를 이루며 가득 얹혀 있었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릇 가득 담긴 흰쌀밥을 바라보며 뼈저린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인은 향이의 통통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향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진짜 복덩이 요정이구나. 내 덕분에 우리 선우가 어깨를 펴고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다. 참으로 고맙고 기특하구나. 한씨 부인의 진심 어린 칭찬에 향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밥을 크게 한 술 떠 넣었습니다. 그때 툇마루에 앉아있던 선우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품에서 비단종이에 쌓인 커다란 물건을 향이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오다가 길바닥에 굴러다니길래 발이 시릴까봐 가져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거라. 선우의 츤데레 같은 말에 향이가 포장지를 열어보니 눈부시게 고운 붉은색 가죽에 따뜻한 양털이 가득 들어찬 최고급 겨울 털신이 들어있었습니다. 향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털신을 가슴에 꼭 껴안고는 방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최고요입니다. 서방님이 주신 이 귀한 신발을 신고 평생 서방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향이의 애교 넘치는 외침에 선우는 다시 한번 얼굴이 빨개져 마당으로 도망쳤고 한씨 부인의 방 안에는 오랜만에 가난의 그늘이 완벽하게 걷힌 채 맑고 청량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사던 쓸모없는 흙과 꼬마 며느리의 위대한 지략이 만나 폭삭망했던 가문의 곳간에 황금빛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가마솥에 누룽지 긁듯 엽전을 싹 쓸어 모은 선운의 초가집은 불과 보름 만에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구들장을 자랑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주방 곳간에는 큼직한 꿀단지와 기름진 돼지고기가 마를 날이 없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잣나무 향이 감도는 두툼한 명주 이불이 깔려 있었지요. 툇마루 아래에는 선우가 장터에서 고르고 골라 사온 붉은 가죽에 하얀 양털이 소담스럽게 박힌 겨울 털신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11살 꼬마 며느리 향이는 새벽마다 그 털신을 신고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누비며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사주신 고운 신을 신으니 발가락에서 꿀이 흐르는 것 같네.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13살 사내 아이 선우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연히 마당 구석의 장작더미 뒤로 가 도끼질을 세게 해대며 붉어진 얼굴을 식히곤 했지요. 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가난하던 초가집에서 매일같이 하얀 쌀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터에 많은 돈줄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소문은 결국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이름 높은 대지주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참판은 남의 빈문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대대손손 내려온 이웃들의 문전옥답을 강탈해온 그야말로 고을의 흡혈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얼굴에 사악한 두 눈을 번뜩이며 최참판은 선운의 지게에 실려오던 그 기묘한 약뚝배기의 출처를 비밀리에 조사하게 했지요. 그리고 그 그릇들을 빚어낸 찾은 흙이 다름 아닌 선운의 가문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은 쓸모없는 민둥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다망에 자빠진 양반년 놈들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고을에서 노다지를 캐고 있었다. 이 말이지. 내 그 산을 통째로 내 소나귀에 넣고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최참판은 즉시 관아의 장부들을 뒤져 과거 선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맺었던 사소한 거래 명세들을 들추어내어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빈문서로 둔갑시켰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며 마른 나뭇잎들을 사방으로 흩날리던 어느 찌푸린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선운의 집 마당으로 쿵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사리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최참판이 보낸 험상궂은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와 쇠사슬을 든 채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장정들은 마당가에 얌전히 말려두었던 향이의 옹기 그릇들을 발로 차서 사정없이 깨부수며 살기등등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깜짝 놀란 한씨 부인이 서둘러 방에서 나와 툇마루 가에 섰습니다. 부인은 가녀린 어깨를 떨면서도 양반가의 올곧은 기품을 유지하며 엄히 꾸짖었지요.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백주대 낮에 남의 신성한 살림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다니 당장 이 손을 멈추지 못할까. 그러자 장정들 뒤로 화려한 비단 가마가 내려앉더니 두터운 여우 털목도리를 두른 최참판이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최참판은 품에서 누렇게 바랜 위조 빈문서를 흔들며 사납게 비웃었지요. 한씨 부인, 앙탈을 부려도 소용없소. 내 남편이 생전에 내 가문에 진 빚이 이자까지 합쳐 자그마치 은자 100냥이 넘소. 오늘 당장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저 뒷산의 민둥산을 내 명의로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내 아들놈과 저 눈에 가시 같은 꼬맹이 년을 당장 관아의 노비로 끌고 갈 것이야. 어린 자식들을 노비로 끌고 가겠다는 잔인한 협박에 한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과 억울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때 13살 선우가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늠름하게 나섰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최참판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내 아버지는 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청렴하게 사시분이다. 이런 가짜 문서로 우리 어머니를 위협하다니.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산과 가문을 내 놈 같은 도둑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선우의 당찬 외침에 분노한 최참판이 손짓을 하자 덩치 큰 장정들이 달려들어 선우를 거칠게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장정들이 선우를 향해 커다란 몽둥이를 치켜든 그야말로 숨통이 턱 끝까지 막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울타리 너머로 달콤 조청엿을 한가득 입에 문 향이가 털신을 탁탁 털며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된 와중에도 향이의 얼굴에는 도무지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지요. 향이는 쪼르르 달려와 선우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더니 최참판을 향해 소벽을 치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른 댁의 멋쟁이 아저씨들이
왜 이리 화가 나셨을까? 우리 서방님 때리지 마셔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진짜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향이의 느닷없는 철없는 행동에 최참판은 코방귀를 꼈습니다. 저 미련한 꼬맹이 년이 무얼 안다고 떠드는 게냐. 당장 저것들을 다 포박해라. 하지만 향이는 최참판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귓속말을 하듯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감 어른,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장터에서 대박 난 거무 티티한 흑사는 이제 차진 기운이 다해서 쓸모없는 똥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 보물은 저 산바로 뒤편에 숨겨져 있는 노란 황토울기예요. 그걸로 그릇을 구우면 온 동네 황금이 다 굴러온다고 우리 할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우리 서방님 아프니까 내가 그냥 대감 어른한테 다 줄래요. 향이는 품에서 일부러 흘리듯 민둥사 뒷덜미의 위치가 붉은 먹물로 화려하게 표시된 외할아버지의 비밀 지도 조각을 바닥에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지도에는 조선 최고의 명당 황금 천기토라는 거창한 문구가 눈부시게 적혀 있었지요. 최참판의 사악한 두 눈이 탐욕으로 급격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흐흐흐, 11살짜리 철없는 복덩이 년이라더니 제 손으로 그 가문의 진짜 노다지 지도를 내어주는구나. 저 무식한 양반 가문 놈들이 진짜 보물을 숨겨두고 질그릇이나 굽고 있었어. 최참판은 당장 하인들을 시켜 바닥에 지도를 낚아채듯 거두어들였습니다. 사실 최참판은 꿈에도 몰랐으나 향이가 품고 있던 그 장부는 평생 나라의 허가를 받아 임금님의 그릇을 구우며 조선 전역의 귀한 흙을 연구했던 천재 도공이자 향이의 외할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보물 지도가 담긴 비책 장부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악당들이 이 장부를 빼앗으려 향이를 사방에서 추적하자 향이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고을에서 가장 올바르고 신의가 깊다고 소문난 선운의 가문으로 위장하여 피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향이는 그 가문의 보물을 자신을 지켜준 서방님을 위해 악당을 파멸시킬 최고의 미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최참판은 향이의 철없는 허풍에 완벽하게 낚여 선운회를 무력으로 짓밟는 대신 합법적으로 그 명당 땅을 빼앗아 독점하겠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참판은 인심 쓰듯 소리쳤지요. 좋다.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마. 이 지도가 가리키는 민둥산 뒤편의 노란 황토 땅을 내 명의로 넘긴다는 공문서를 관하에 작성해 주면 내 남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저 앞산에서 너희가 질그릇을 굽는 것도 묵인해 주마. 당장 도장을 찍어라. 선우는 향이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소매를 붙잡고 말리려 했습니다. 향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 사악한 자에게 우리 산을 넘겨주다니. 하지만 향이는 선우의 발등을 제 털신으로 꾹 밟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한씨 부인 역시 향이의 김킨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계책이 있음을 직감하고 묵묵히 서명에 도장을 찍었지요. 최참판은 관아의 서리들까지 불러들여 민둥산 뒤편의 노란 황토 구역은 영원히 최참판의 독점 소유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전 재산을 몰수한다는 철회 불가능한 공문서를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계약서가 완성되자 최참판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분 좋게 껄껄 웃으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당을 떠나갔습니다. 악당들이 사라진 뒤 선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향이를 다그쳤지요. 향이야, 어찌 우리 가문의 소중한 땅을 저 자에게 그냥 넘겨준단 말이냐? 저 노란 흙이 진짜 보물이 맞는 게냐? 그러자 향이는 싱글벙글 웃던 미소를 거두고 품에서 조청 가락을 꺼내 아작 한 입 빼어 물며 이순신 장군 같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민둥산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걱정 붙들어 매셔요. 저 사악한 도둑놈은 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옵니다.
저 산 뒤편에 노란흙은 것 보기엔 기름진 황토 같으나 불을 만나 섭씨 천도가 넘어가면 무시무시한 독가스를 뿜어내고 사방으로 폭발하여 주변의 모든 돌과 가마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불량 흑유황석 땅이옵니다. 제 외할아버님이 지도에 지옥의 불꽃이라 봉인해둔 금단의 땅이지요. 저놈이 저곳에 거대한 가마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문이 통째로 폭발하여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향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의 선우와 한씨 부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깊은 감탄을 뿜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운의 집에서 지도를 강탈해 간 최참파는 조선 최고의 황금 도자기를 구원하여 왕실에 진상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 재산을 전당포에 싹 다 저당 잡혀 수천 냥의 거금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민둥산 뒤편에 수백 명의 인부와 나무꾼들을 동원하여 고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오름가마 수십 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향이와 선우는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민둥산 뒤편에서 밤낮으로 가마를 짓느라 뚝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는 향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향이야, 내 머릿속에는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참으로 기특하고 무섭도록 든든하구나. 향이는 선우의 칭찬에 다시 꼬마 요정으로 돌아와 그의 품에 안기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최참판의 거대한 가마에 수만 장의 장작이 투입되고 거대한 첩불길이 지펴졌습니다. 최참판은 한양의 고위 관원들과 고을 사또까지 초청하여 거창한 잔치를 벌이며 기고만장해 있었지요. 가마의 온도가 최고조에 달해 붉은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향이의 예언대로 가마 속의 불량 황토 흙들이 엄청난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독가스를 뿜어내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대폭발음과 함께 최참판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은 거대한 가마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가며 사방으로 시커먼 파편들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독한 유황가스가 들판을 가득 채웠고 최참판이 구워내려던 수천 개의 그릇들은 단 한 개도 남김없이 허연 잿더미와 파편으로 변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전 재산을 불덩이 속에 홀랑 날려버린 최참판의 가문이 통째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통쾌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민둥산 뒷덜미를 가득 채웠던 시커먼 유황 연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고을 전체로 매캐하게 퍼져나가던 서글픈 아침이었습니다. 대지주 최참판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과 수많은 기와집을 전당포에 모조리 저당 잡혀 지었던 거대한 오름가마들은 단 한 번의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깨진 기와 조각과 잿더미가 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마터 주변에는 구워내려던 수천 개의 그릇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박살이 나 있었고 지독한 유황 냄새만이 코를 찔렀지요. 평생 남의 피땀을 짜내어 부를 축적했던 최참판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연기처럼 날려버리고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비단도포는 거뭇한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기름지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이빨을 딱딱 마주 부딪히며 분노로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최참판은 이 모든 재앙이 다름 아닌 선운의 초가집에 들이닥친 11살짜리 꼬마 며느리 향이의 주둥아리 때문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알량하고 맹랑한 년이 나를 속였구나. 감히 백주대 낮에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지들끼리 하얀 쌀밥을 먹으며 비웃고 있어. 최참판의 두 눈은 굴줄인 독사처럼 새빨갛게 뒤집혔고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마지막 남은 비밀 금고의 황금 두꺼비 한 쌍을 꺼내 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가장 탐욕스럽고 부패한 권력자인 사또를 찾아 관하로 허겁지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의 눈이 먼 사또와 최참판은
음침한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선운의 가문을 완전히 도륙낼 사악한 올가미를 짜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선운의 초가집 마당은 지독한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향이가 구워낸 약뚝배기가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덕분에 곳간에는 노란 조와 수수, 그리고 눈부신 흰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13살 선우는 향이가 선물한 튼튼한 무명 손바지를 입고 마당 한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빗자루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선우가 사준 붉은 겨울 털신을 신고 마당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볼때기가 빵빵해지도록 달콤한 조청 조각을 깨물어 먹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어쩜 이리 손재주도 좋으실까? 빗자루를 매는 솜씨가 한양의 1등 장인어리 가라입니다. 향이의 여전한 능청의 선우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짐짓새침하게 대꾸했습니다. 요 꼬맹이가 또 과한 소리를 하는구나. 날이 이리 차가운데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기라도 들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툴툴거리면서도 향이를 위하는 선우의 비단결 같은 마음에 한씨 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평화롭던 마당 위로 차가운 얼음, 안개가 서서히 밀려오더니 고을 어귀에서부터 수십 명의 거친 군사들이 발을 맞추어 걸어오는 불길한 구두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리문 너머로 들이닥친 이들은 관아에 사나운 포졸들과 형방, 그리고 그 뒤로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걸어오는 최참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들고 있던 포승줄과 무서운 육방 몽둥이로 마당의 장독대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삼엄한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은 사방이 군사들로 포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사지를 떨면서도 아들 선우와 향이를 제 등 뒤로 급히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도입니까? 죄 없는 백성의 살림집에 이리 군사들을 이끌고 와 횡포를 부리다니. 관아의 공권력이 어찌 이리 무도하단 말입니까? 부인의 울고든 호통에도 형방은 품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관아의 체포령 장부를 꺼내 들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한씨 부인. 내 놈들은 나라의 엄격한 허가도 없이 사사로이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워 장터에서 폭리를 취했으니 이는 국법을 어긴 밀도죄에 해당한다. 또한 고의로 불량한 흙을 속여 파라대지주 최참판 대감의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으니 희대의 사기죄까지 더해 가문 전체를 처단하라는 사또의 엄명이 떨어졌다. 최참판은 포졸들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습니다. 흐흐흐, 가난 과부년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 놈들이 감히 내 돈을 가로채 당장 저 선우놈과 한씨 부인의 사지를 묶어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저 요물 같은 꼬맹이 년의 괴나리 보찜을 당장 빼앗아 불태우고 이 집 구석을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려라. 최참판의 잔인한 지시에 장정들이 사납게 들이닥쳐 선우의 가냘픈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포승줄을 목에 걸려 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와 향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군사들의 거친 구두발에 채여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벼랑 끝에 내몰린 한씨 부인은 자식들을 안고 뼛속 깊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고 마당을 지켜보던 동네 백성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을 분통해했습니다. 참으로 외통수에 걸려 가문이 완전히 공중분해되기 직전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 숨어있던 11살 꼬마 향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향이는 여전히 입안에 조청을 문 채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까만 눈동자만큼은 사방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최참판과 형방을 향해 앙증맞게 손가락질을 하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 아저씨들이 글쎄 사또의 꼭두각시가 되어
대역죄를 짓고 계시네. 진짜 밧줄에 묶여 머리가 잘릴 자가 누구인데 감히 왕실의 정기를 품은 이 마당에서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요? 향이의 맹랑한 호통에 최참판이 호방귀를 꼈습니다. 저 미친년이 죽을 나를 받아놓고 헛소리를 지르는구나. 망설이지 말고 당장 저 가시네의 주둥아리를 쳐라. 군사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향이를 향해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를 뚫을 듯한 거대한 말방울 소리와 함께 왕실 사홍원 정오품 판관 어사 출두야 하는 웅장한 호통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당의 사방 울타리가 일제히 부서져 내리며 붉은 번개 문양이 새겨진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양의 중앙 군사 수백 명이 노도와 같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관아의 졸개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쥐어져 있었고 순식간에 최참판과 관아의 포졸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사지를 뒤로 꺾어 바닥에 맺혀버렸습니다. 최참판과 형방은 마른 하늘의 장대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져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어미로운 사열을 받으며 한양 조정에서 내려온 영롱한 비단 관복의 사홍원 판관 어사 어른이 손에 황금빛 왕실 어명을 들고 위엄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또의 권력 따위는 단숨에 짓눌러버릴 거대한 왕실의 권위가 마당을 압도했지요. 사실 향이는 지난 보름 동안 선우가 장터에서 약뚝배기로 대박을 터뜨렸을 때 이미 다음 판을 완벽하게 짜놓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민둥산 앞자락에 숨겨져 있던 눈부시게 하얀 진짜 명품 고령토 흙을 한 움큼 채취하여 외할아버지가 남긴 사홍원 비밀 연줄과 비밀 서찰을 통해 한양의 임금님께 진상품 샘플로 미리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향이가 보낸 하얀 흙으로 구워낸 백자의 눈부신 자태를 보시고 극찬하시며 조선 천지에 이토록 맑고 단단한 백자 흙이 숨겨져 있었다니 기적과도 같구나. 당장 이 흙이 묻힌 민둥산을 나라가 공인하는 왕실 전용 도자기 관료 명당으로 지정하고 그 땅의 주인인 의로운 선우 가문을 영원히 보호하라 는 어명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향이는 주저앉은 최참판의 코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살포시 숙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최대감 어른, 내가 말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요. 감히 나라의 임금님이 공인하신 왕실 영토를 침범하고 도자기 가마를 함부로 조작하여 사기를 치려 했으니 이제 그 화려한 기와집과 재산이 어찌 될지 똑똑히 지켜보셔요. 11세 꼬마 명공의 신통방통한 대지락에 최참판과 부패한 관리들은 사지를 부르르 떨며 종말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사홍원의 정오품 판관 어사가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있는 황금빛 비단 어명상자가 한낮의 겨울 햇살을 받아 사방으로 눈부신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마당에 무릎이 꿇린 채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던 대지주 최참판과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굽혔던 부패한 고을 사또의 얼굴은 한순간에 핏기가 싹 가셔 얼음장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서리발같이 서늘한 어사 어른의 음성이 온 마당과 들판을 어미롭게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일개 토호인 최참판은 들으라. 내 놈은 탐욕에 눈이 멀어 양민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 빈문서를 위조하였고 관아의 관리와 결탁하여 국법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또한 임금님께 바칠 신성한 백자 흙이 묻힌 왕실공인 소유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의로운 선우 가문을 무고하게 음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대역죄로다. 어사 어른의 추상 같은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양에서 내려온 늠름한 군사들이 가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최참판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도포자락을 거칠게 찢어발기고 굵은 포승줄로 그의 사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불덩이 속에 날려버리고 장작더미 뒤에서 이빨을 딱딱 마주 부딪히며
분노하던 최참판. 이제 목에 무거운 칼까지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기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사대감, 살려주십시오. 저 조그만 요물 같은 꼬맹이 년이 저를 속인 것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참판이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고름이 맺히도록 애원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복과 관모가 처참하게 벗겨진 채 포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최참판에 숨겨진 비밀 금고와 기름진 전답, 그리고 수십 채의 기와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선우 가문의 명의로 영원히 이전하노라. 또한 죄인 최참판과 그 악독한 수하놈들은 평생 해를 보지 못하는 북쪽 변방의 깊은 탄광섬으로 유배형에 처해 그 싹을 완전히 뽑아버리노라. 고를 쥐고 흔들던 악당들이 온몸이 결박된 채 역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마당 밖으로 끌려나가자 울타리 너머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넋을 잃은 채 사태를 지켜보던 수백 명의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하늘이 드디어 눈을 뜨셨구나. 도둑놈 최참판이 드디어 죗값을 받는구나. 백성들은 끌려간 최참판의 얼굴을 향해 길바닥에 썩은 무와 돌멩이를 던지며 그간 쌓인 한을 시원하게 풀어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하기 짝이 없는 이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소동이 말끔히 정리되자 신기하게도 서북쪽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잿빛 먹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진 구름 사이로 온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황금빛 겨울 햇살이 줄기줄기 쏟아져 내렸고 선운의 초가집 마당은 온통 따스한 광채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왕실의 어명이 당도한 그날 이후 선운의 마당에는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한양 조정에서 보낸 수백 명의 인류 목수들과 석수들이 가구와 자재를 가득 실은 수십 대의 마차를 이끌고 고을에 당도했던 것이지요. 폭삭망의 비바람조차 겨우 막아내던 초가삼간의 낡은 집단들이 거쳐나가고 그 자리에 아름들이 춘향목 기둥들이 웅장하게 대지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웅장한 대청마루가 깔리고 햇살을 받으면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최고급 기와들이 지붕 위를 촘촘하게 덮어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향이의 지휘 아래 바람의 방향과 불의 온도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대하고 장엄한 왕실 전용 도자기 오름가마 수십 기가 위용을 드러내었습니다. 민둥산에서 캐는 눈부시게 하얀 명품 고령토 흘들이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가마 속으로 들어가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붉은 불꽃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며 하늘 높이 흩어졌고 그 연기를 따라 찬란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내려 졸졸 소리를 내며 봄을 알렸고 민둥산 자락에는 흐드러지게 붉은 진달래꽃이 피어났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장대비가 대지를 적신 뒤에는 황금빛 이삭들이 들판을 가득 채우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운의 명의로 된 수천 마지기의 전답에서는 해마다 쌀독이 터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수확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왕실 가마에서 구워낸 백자들은 은은한 달빛을 품은 조선 최고의 명품 도자기가 되어 날마다 대궐로 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련하던 이들이 정직한 성품 하나로 조선 전체가 부러워할 만한 대부호의 반열에 올라 풍요로운 세월을 겹겹이 쌓아 올린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매화꽃이 마치 봄눈처럼 아름답게 휘날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99칸 대저택의 너른 앞마당에는 비단 장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의젓한 청년이 된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가난에 기가 죽어 늘 어깨를 웅크리던 예전의 사내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눈매가 깊고 기품이 넘치는 고을 최고의 남자가 되어 있었지요. 선우는 장터에서 사온 은은한 보라색 명주천과 고운 꽃신 한 켤레를 품에 꼭 안은 채 안방 문 쪽을 바라보며 연신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향이야, 날이 이리 좋은데 대체 방 안에서 무얼 하느냐. 어서 나와서 내가 사온 이 비단신 좀 신어보거라. 선우의 여전히 수줍음 섞인 다정한 목소리가 툇마루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활짝 열리며 14살의 어엿하고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한 향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마당으로 사뿐히 걸어 나왔습니다. 볼때기가 유난히 복스럽고 보름달처럼 환하던 어릴 적 귀여운 얼굴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머리를 고상하게 따 내린 모습이 흡사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눈이 부셨습니다. 향이는 선우가 내민 꽃신을 보더니 두 눈을 반달 모양으로 접으며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늠름하신 서방님은 어쩜 이리 제 발에 딱 맞는 고운 신발만 골라오실까요? 이리 다정한 서방님을 모시고 대궐 같은 집에서 매일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으며 호감을 누리니 저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각시가 분명합니다. 향이의 능청스럽고도 애정 가득한 장난에 선우는 볼이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툴툴거렸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 당돌한 말솜씨는 여전하구나. 내 평생 너를 굶기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으니 이 신발을 신고 내 뒤만 평생 졸졸 따라오거라. 선우는 다정하게 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 복덩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툇마루 안쪽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얼굴에도 과거의 모진 풍파를 다 잊게 만드는 깊고 평화로운 행복의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귀한 양심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한씨 부인과 선우가 보여준 것처럼 당장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보다 더 얼어붙고 굶주린 어린 생명을 향해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정직하고 고결한 온정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위대한 만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박하고 가치 없어 보이던 민둥산의 클 속에서 조선 최고의 명품 백자가 피어나 가문을 구원하였듯 우리 삶의 가장 눈부신 기적은 언제나 타인을 짓밟지 않고 베푸는 정직한 선행과 신의 속에서 싹튼다는 묵직한 교훈을 마음 깊이 전해줍니다. 최대가 뭐른 내가 말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요. 착하게 살아야죠. 오늘 전해드린 11살 꼬마 며느리 향이의 기막힌 대지략과 어진 심성으로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된 선운의 집안의 통쾌한 역전극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의 마음에 청량감과 따스한 웃음을 선물해 드렸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 번씩 꾹 눌러주셔요.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다음번에 더 기가 막히고 가슴을 활짝 열어줄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셔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하트를 뿅뿅 날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